오형수 배우님을 딱 처음 뵀죠. 근데 일단 나를 알아봤어. 왜? 내가 예전에 대리끼리 보신대? 자네가 내 닭다리 다 먹은 건 괜찮고? 뭔 개소리야 저것도. 괜찮다. 대목 제일 1월 10일, 그러니까 9일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바로 다음날 바로 장례 기간에. 이게 참 언론이잖아요. 돌아가신 지 꽤 되는데 왜 지금 그걸 왜 이런 시기에 딱 올리는지 참 우연이었겠죠. 우연히 깜빡하고 그랬겠죠. 난 진짜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네요. 듣다 보면 빠개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 사이다 안주랑 본격 고구마 노트랑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여보세요. 실화냐? 실화냐? 실화입니까? 실화입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4차 언론혁명에 자꾸 큰 힘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지내는 김기아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 들으시다 이 방송 괜찮았습니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김 기자 괜찮아요? 에? 괜찮아요? 에? 오늘 아프거든 지금. 선배가 이러니까 대상포진이 오지. 아니, 대상포진 얘기해도 돼? 말하다가 아니 손 넘어갈 것 같아. 아니 오늘 저기 대상포진 진단을 받으셔갖고 이게 대상포진 쉬어야 되거든요. 저 걸려봐서 아는데 진짜 아파요. 혹시 언제 진단 받으셨어요? 어제. 어제 갔다 와서 진단 받았구나. 응. 피로해가지고. 역시. 나는 근데 그 전에는 뭐가 이렇게 낫길래 아직 사춘기라서 여드름이 나는군. 등드름. 등드름이 나는군. 더러워.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거 아프더라고. 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어떡해. 킹상 갓진이죠 이러더라고. 아니 대상포진 걸려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걸려봤어요? 아니요. 그게 진짜 칼로 베인 것 같이 아파.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아. 선배도 걸려보셨어요? 나는 진짜 심하게 알았었어. 그래서 그때 녹화도 못 왔었는데 이게 옷을 벗고 입을 때도 아파. 그게 쓸리면 막 엄청 아프구나. 지금 이제 오늘은 초반이니까 아직은 거기까지 안 왔을 텐데 왔어? 지금은 좀 딱지가 앉았어. 벌써? 대상포진 맞아? 좀 됐어. 벌써? 됐는데 이제 진단을 어제 받고 이제 오늘부터 약 먹기 시작했어요. 선배 그럼 지금 아파요? 아파. 그래서 오늘 쉬라 그랬는데 녹화를 꼭 해야 된대요. 아니 내가 쉬면. 근데 선배 지금 창백해요. 아니에요. 전 혈색 좋아요. 내가 쉬면 알았어요. 구독자들은 일주일 동안 뭐 보고 사냐 말이야. 세상에. 참 그렇습니다. 뭐 화이팅. 대상포진 투혼이네요. 쾌유. 쾌유. 대투. 저는 김기아 기자입니다. 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정현욱 오키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죠? 잘 지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자 다음 임 작가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작가 이만입니다. 네. 임 작가는 뭐 했습니까? 자 동안. 그냥 공부했습니다. 에이 근황 안 만들어 올래? 너 진짜 자꾸 공부만 할래 그렇게? 지난주에 뭐 어디 갔다 이런 거. 안 가본 데 가봤다. 우리 지난주에 포항 갔다 왔잖아. 안 가본. 없어요? 네, 안 넘어가 자기 소개해 주시죠. 수습 신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한 주 동안? 그냥 그렇죠 뭐. 어땠어요? 방송 보고? 근데 너무 주접이었더라고요. 선배 죄송해요. 주접을 별로 안 떨었는데. 그러게. 그래요? 약했어. 점잖게 했는데. 네, 전 좀 점잖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화면에서 확인하는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민망하더라고. 그러니까 디라이브처럼 나올 줄 알았어? 진짜. 여기는 아무튼. 그렇게 조명이나 카메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접 우리 주접. 우리 주접은 전혀 안 그래요. 진짜 저는 신재 기자의 더 주접을 끌어내야 된다. 더 막 되게 풀었으면 좋겠어. 막 주접 이 잘 정줄 막 떨거든요. 이랬으면 정주를 좋겠어. 그냥 그러면 라이브처럼 되는 거예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처럼 12월 이사에 크리스마스 때 라이브를 다시 제대로 못 보겠어요, 선배. 그거 개 재밌어. 그거 우울할 때 다시 보면 재밌어. 아니 뭐 선배 진심으로 보셨어요? 봤지. 그 본인이 술 취해서 통화한 것도 봤어요? 나는 그건 뛰어넘었어. 그게 제 기분이 그 기분이에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안녕.
여러분 정유럽은 너무 취해서 지금 완전 꽐라대는데 한라산 2명을 마신 한라산 2병을 전 앵커 현 기자와 함께 하셨어요. 잘 기획 가물가물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니까 도저히 못 보겠어. 아니 그러니까 자기하고만 안 봐. 내가 기억 안 나는 통화를 하면은 그냥도 창피하잖아. 근데 그막 그거를 박제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정윤욱 기자님이다 귀여우시다 그러게 말이야. 막 이러니까. 아니 근데 못 보지. 우리 주말에 멀리 갔다 왔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남자들하고 자는 걸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 남자들하고 자면은 반드시 코 걸거나 이 갈거나 뭐 잠꼬대하거나 시끄러. 그러니까 지난주 저희가 이제 그 굿즈를 드리러 구독자와의 만남. 구독자와의 만남 그래서 경북 지역을 가야겠다. 가지고 외관 7곡을 가고 오. 우리가 그 대구 포항. 가고 포항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박을 했죠 포항에서. 강행군을 좀 그래서 했거든요. 손사원 기자랑 저랑 이제 정혁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에 선언했어요. 나는 숙소 따로 구하겠다. 나 혼자 잘 거다. 아, 셋이 같이 주무셨다고요? 근데 이제 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셋이 나란히 누워서 잤는데 세상에. 와 진짜 조용해. 그러니까 왜? 눈 감고 이러고 다들. 나 되게 얌전한 거. 되게 잠버릇이 곱상하시구나. 곱상합니다. 어. 아 근데 왜 셋이 같이 자게 됐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왔는데 온 김에 이제 서로 무서운 얘기 하자. 제일 무서운 얘기 하자. 셋이 무서운 얘기 막 하다가 진짜 무서웠어요? 얘기가? 아니 난 안 무서웠지. 나 무서운데 나 안 무서웠어. 안 무서운데 안 무서워 그러고 이제 큰 건. 다른 근데 인물인데 난 이렇게 조용히 자는 남자들 처음 봤어. 와. 저도 원래 조용히 잡니다. 요만하면 같이 내무생활 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어. 전 조용히 오케이. 자는 편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다음에도 같이 가면 되죠. 뭐 여-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지역일지 다음엔 경북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정유럽 기자가 지금 KBS에서 한 이게 지금이? 배우의 전문 기자로 지금 거듭났어요. 누구냐? 누구를 마크하는 거예요? 마크맨. 누구 마크맨이냐면 누구? 흉내 내줘요. 뉴규. 누구냐면 누구? 우리는 깐부잖아. 깐부끼리는 니꺼 내 거가 없는 거요. 어머. 자네 덕에 즐거웠네. 잘 가시게. 이 잘하네. 연기를 하신 지금 아프잖아. 아. 오영수 배우를 실제로 인터뷰까지 전 대화를 했죠. 한 직접 아니 만나보고 모든 인터뷰를 다 거절했다는데 하지만 거절했는데. 정유럽과는 했다. 그 어떻게 가능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정유럽 단독 기자가 인터뷰? 그래가지고 최근에 기사를 2개나 썼어요. 첫 번째 기사는 뭐였냐면 아 그거만 봤네. 그러니까 주말 앤 컬처, 위크엔드 앤 문화. 그래서 오일남에서 프로이드로 변신했다는 천의 얼굴을 지닌 노후 배우 오영수라는 제목으로 오영수 배우님을 만나고 왔어요. 오. 왜 만난 겁니까? 그러니까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상 전이어서 직전이었어요. 오. 수상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으니까 음. 뭐 수상 진짜 직전이죠. 근데 그때 이제 오영수 선생님이 오징어 게임의 대히트 이후에 다시 연극 무대로 돌아가셔서 지금 지난주부터 라스트 세션이라고 대학로 소극장에서 이상윤 배우 아시죠? 같이 이제 그 프로이트 아시죠? 다 그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네. 그 프로이트로 분해서 열연을 펼치고 계신데 이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평생 연극만 하셨거든요. 거의 영화 주연을 딱 2편 했어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전에는 사실 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배우였어요. 스님, 맞아 스님. 봄, 여름, 늙은 가을, 스님으로 겨울, 맨날 봄. 나오는 분. 난 그분인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나 사실. 나중에 네. 보니까 맞다 네, 이랬어. 네. 근데 그것도 그나마 그거랑 동승 2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히트를 치면 이제 막 캐스팅 제의가 쇄도할 텐데 그렇지. 그래도 다시 연극으로 돌아오셔서 그 영화 같은 거 캐스팅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광고도 안 찍으신다 그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제 그걸 취재를 하러 갔죠. 주말에 리포트를 하려고. 근데 이제 그날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 한 4시쯤 도착해서 오영수 선생님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허설을 잠깐 이제 촬영을 하고 왜냐면 극단에서 리허설을 드레스 리허설은 공연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의상도 다 입고. 그러니까 리허설을 풀로 공개는 못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4시에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4시 반에 리허설 시작해서 5시에 끝나면 일찍 끝나는구만. 나 되게 속으로는 좋아했지. 근데 근데 이제 회사 와가지고 이제 18시 퇴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지. 난 이제 회사 거기서 안 퇴근하는 오지. 거지. 아, 거기서? 그래. 아. 왜 이래요? 이른바 현퇴, 현퇴. 현지 퇴근. 현지 퇴근. 어. 그러려고 했지. 가는
현태 각 본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갔는데 이 집중력을 흐트리면 안 된다. 그래서 리허설 전에 인터뷰를 못 하시겠다. 그래서 리허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끝나고 그러면 리허설을 원래는 좀- 4시 5시 인터뷰 좀 보다가 퇴근 이럴 거였는데 어. 4시 반 여기서도 6시 쭉 리허설 보고 6시 반 리허설 6시 인터뷰 시작. 지금 이제 이렇게 됐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때 끝나고 다행히 이제 끝나고는 좀 풀어주셔서 오형수 배우님을 딱 처음 컨택은 어떻게 했어요? 매니저를 통해서 한 거야? 극단에 했죠. 극단에. 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목소리 듣고 한 건 처음 뵀을 때겠네요. 처음 뵀죠. 근데 일단 나를 알아봤어. 왜? 내가 예전에 대리끼리 모신대? 그 오형수 배우 대리끼리 구독자 설? 아니 뉴스를 아니야? 보시는데 대리끼리 안 모시네? 예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대리끼리 아시나요? 대들끼리 안 물어봤지. 물어보지. 대들끼리 어떻게 물어봐? 부끄러워? 일단 뭐 이렇게 대화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 많이 본 친구인데 막 이러더라고 혼자서. 그러셨는 그러니까 너무 일단 되게 소탈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골든글러브 스타병이 없어. 음. 연예인병도 없고 뭔가 굉장히 그 딱 배우의 아우라들은 다 있잖아요. 네. 아무리 그 우리가 잘 몰라도 그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은 약간의 건조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소탈해요. 어. 그리고 되게 겸손하고 자기 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해. 되게 그럴 수 있지. 어. 그 연배.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전에 몰랐잖아. 그렇죠. 그런 배우였다는 거예요. 진짜 연극만 했어요. 그런데도 되게 내가 연기가 너무 좀 뭐 부족해서 너무 관객들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계속해. 아 진짜. 그럼 대단하시네. 너무 나는 내가 들으면서도 좀 황송하고 미안했어. 뭐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오징어 게임의 기본적인 설정은 아니까. 그리고 그치. 오징어 게임 질문은 안 하고 싶었어. 왜냐면 얼마나 많이 받으셨겠어요. 저도 질문.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영수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인터뷰는 잘 했죠. 그리고 프로이드는 좀 알아. 그리고 본의 아니게 리허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기 그치, 때문에 그치. 깊이는 질문을 할 수 있었어. 그러네. 뭐 예정은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건 여쭤봤죠. 이제 뭐 골든글러브 그때 이제 한 이틀 뒤면 발표 나는데 이거 뭐 연극 진행 중인데 이거 뭐 타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 타도 안 갈 거다. 뭐 그래서 이제 공언했죠. 그랬는데 그래서 리포트는 잘 나갔고 그 월요일이 됐는데 우리 책 읽기 녹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전화가 막 보니까 상 타셔갖고 아침에. 그래서 이제 그날 뭐 또 리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해요? 네. 그래 이제 그날은 진짜 오징어 게임이 주인공이잖아. 음. 오징어 게임으로 상을 받으신 거잖아. 그래가지고 책 읽기 녹화를 하다가 갑자기 전화기 봤더니 갑자기 몸둘바를 모르는 거야. 사람이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막.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지 9시 통 맞으면 진짜 막. 못하겠네. 당연하지. 왜 이러나 싶었는데 끝나니까 오영생 골든글로브 탔대. 골든글로브 타셨대. 왜 이러면서. 탔어? 본인이 리포트 해야 돼가지고. 이 연차도 그래요. 아니 후달리지. 후달리지. 후달리면 극복이 안 되죠. 그 안 그래도 깐부치킨에서 광고 제일 했는데 자네가 내 닭다리 다 먹은 건 괜찮고? 개소리야 저것도. 괜찮다. 잘한다. 뭐야 갑자기 잘한다. 갑자기 푹 들어와가지고 가리 찔린 줄 알았어. 잘한다. 피나? 자네가 닭다리 2개 다 먹은 건 괜찮고. 괜찮고. 내가 퍽퍽살 다 먹은 건 괜찮고. 생각해봐. 그거 나오면 오징어 게임의 그 캐릭터가 되게 섬뜩한 캐릭터잖아. 그러니까. 하나도 안 그럴 것 같아. 그치. 맞아, 어. 너무 귀여우실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근데 그거가 두려워서 안 하신다고 했대. 근데 그거는 시청자들 사정이잖아. 어. 나는 상관없잖아. 그치. 근데 나는 작품 오징어 게임을 관람하는 거를 방해될 것 같아서 안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시부터 안 그게 약간 굉장히 윤리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 너머에 있는 것 달라.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배우로서의 클라스. 정체성이 네. 정말 프로의식이 확고한 진짜 거지. 클라스라는 게 약간. 이런 데서 많은. 그러니까 뭐 약간 관객은 신성하다 거의 이런 음.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근데 삶이 그렇게 다시 연극으로 돌아갈 수 있긴 있는 것 같아. 저도 구독자는 신성하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이 재밌다. 오영수 배우를 직접 만난 분을 음. 모시고 오늘. 오일남 만났다. 아무튼 여러분들 프로이트의 사서? 라스트 세션. 섹션. 라스트 그 세션. 제목을 부제를 달아버리시네 선배. 그게 프로이트하고 음. 프로이트는 이제 합리와 이성을 추종하는 무신론자고. 나. 그래요? 나.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 알죠?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교수이자 작가. 되게 젊은. 이분 이제 이 양반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그래서 프로이드가 죽기 3주 전에
루이스가 그 집을 찾아와서 치열한 논쟁을 해요. 신은 있다 없다. 오. 종교는 의미가 있다 없다. 오. 계속 싸우는데 계속 싸우다가 스포하지 말고 스포하지 마. 그러니까 스포가 없어. 그냥 계속 싸우다 끝나. 싸우는데 중간에 한번 2차 대전 이제 발발 직후라서 폭격 사이렌이 울리는데 무신론자 유신론자 똑같이 둘 다 이렇게 숨어. 와! 뭐 이러고. 그러니까 둘 다 죽는 건 무서운 거야. 그지. 뭐 하여튼 하지만 이렇게 눈물 나는 포인트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스포하지 마시고. 슬픈 건 아니지만 그 대사의 깊이나 그러니까 감동. 그 둘이 계속 이제 접점을 찾아가거든. 그 과정이 되게 좋아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어요. 예매하도록. 근데 티켓이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팔렸으면 좋겠어. 이제 국면이 달라졌겠지. 그쵸. 왜냐? 대리기가 나왔기 때문에. 가자. 자, 그래서 저희는 로고 듣고 아이고 우리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이게 뭐야? 해봐. 뭐야? 나 14살 여중생인데 내 동년배들 다 대들기 좋아한다. 제 또래분들이라면 지금 34인데 죄송해요 여러분. 하여튼 뭐 14살이든 34이든 또래분들이라면 주기 아래 좋아요 구독 댓글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저희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구독자는 대부분 이제 20대 20대이시거든요. 어떡하니? 선배 저 35인데 34이라 그랬어. 어떡해? 미쳤다. 누구를 그랬지? 너 올해 한 살 더 먹은겨? 진짜. 선배도 먹었잖아요. 실화냐? 실화입니까? 실화냐? 여러분도 얼마 전에 한 살 더 먹었습니까? 그렇겠죠. 다 같이 먹은 저는 거죠. 이거 한국식 나이 먹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촉구합니다. 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냐 말이야. 저 12월생이라고요. 그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생일 지나야 한 살이지. 태어나자마자 2살이야. 그러니까 빵살이야? 말이 돼? 그럼 태어나면 빵살이 되는 거야? 빵살이죠. 빵살. 영세. 0살. 오. 아직 1년 먹지 않았다. 그럼. 만. 그 1월이 나이인 사람은 그러면 진짜 되자마자 바로 또 나이 먹 말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전 이제 40 그래도 어쩔 수 없는 40. 이제 별로 이해관계가 없어요. 대상품도 오고 화이팅. 아무 생각을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입니다. 쏟아진 뉴스의 홍수 속에 사람 네, 부치수 네. 소개해드린 네, 뉴스 네. 브리핑. 자, 첫 번째 아이템 우리 저격해 주십시오. 어떤 아이템입니까?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이시죠. 배은심 여사께서 9일에 돌아가시고 오늘 11일에 이제 연결식을 했어요. 사회장으로 광주에서 했고 아들이 묻혀 있는 망월동에서 잠드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한열 열사는 다들 아시죠? 영화 1987 보면 강동원, 강동원 이한열 열사. 근데 실화냐? 실화입니다. 이건 실화예요. 진짜 실화인데. 근데 요즘에는 이게 예전에 그 민주화운동 얘기를 하면 민주화운동 얘기 나온 거 자체가 이제 지겹다 이런 분도 되게 많아요. 또 뭐 그때 얘기하냐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머님이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님도 아들 못지않은 또 아들보다 어쩌면 더 대단한 분이기도 한데 전 사실 이분 돌아가신 얘기를 듣고 이 뭐랄까 열사의 어머님 혹은 열사의 아버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더 강인한 인간으로 뭔가 삶을 살아가신 참 그 원동력이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한번 그 선택이 대단하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요걸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한열 여사 누군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배은심 여사는 어떤 분이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많은 댓글은 이런 거였어요. 네이버에 DJLO님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숨쉬는 공기처럼 마시는 물처럼 여기고 자유를 누리네요. 다음 생에는 부디 뿌린 씨앗을 거두고 상을 받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삼가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이버에서는 몇십 년 동안 TV 화면으로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마음이 어떠실까 상상이 안 되네요. 그렇겠다. 그러네. 이 생각은 또 못했네. 하늘에서 꼭 아드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편안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참 저도 이 생각도 못했는데 댓글을 보고 참 뭐랄까 생각하게 되네요. 아들이 이렇게 죽는 모습을 계속 그치. 여러 번 사진, 영상 뭐 계속 끊임없이 반복됐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배은심 여사 어떤 분입니까? 저는 배은심 여사 하면은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2017년에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께서
광주 망월동 매역을 가서 이제 이 배은심 여사랑 만났는데 배은심 여사가 그 당시에 이제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한 말씀이 사실 지금 다시 봐도 상당히 막 눈물이 나는, 그러니까 그 단단한 내공과 시간을 견딘 그 힘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어요. 물론 되게 뭐 나지막하게 힘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본인이 겪은 아픔으로 이제 타인의 아픔을 약간은 뭐 나도 힘들었으니 좀 뭐 힘들겠지만 이렇게 같이 잘해보자 뭐 그런 메시지였는데 이제 그 중에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그 자기가 매번 아들 묘역에 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아들은 어차피 없다. 아무리 내가 불러도 대답 안 한다. 그냥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온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아들을 잊지 않으려고 내가 대중 속으로 들어갔다. 아들을 잊지 않으려고. 내가 가면은 이한열 열사는 엄마 왔다. 이런 소리는 아무도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한열 엄마 왔다. 그러면 이한열을 또 소환하는 거니까 내 아들을 소환하면서 내 아들의 희생을 또 상기하게 되니까 그걸 간직하려고 30년 동안 대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아들의 죽음이 이분의 인생을 끌어당긴 거죠, 역사로.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식들 얼굴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십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한열 열사가 87년 6월에 돌아가신 뒤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제 배은심 여사의 남편 되시는 분은 95년에 결국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민주화 운동에 투신을 하셔서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그 용산 참사 때 앞장서서 이제 정부와 싸우셨었고, 또 뭐 백남기 선생 때도 그랬고, 아마 뭐 신재 기자는 이제 사회부에서 한참 사건팀 취재할 때도 뭐 아마 본인은 기억 못해도 뭐 이렇게 멀리서라도 뵀을 거예요. 뵀을 거예요. 네. 인터뷰한 적은 없는데 네. 그런 집회 현장에 굉장히 자주 항상. 오셨었고 그게 이제 연대 발언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집회를 한다는 게 저는 참 외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나 필사적으로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 목소리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외로울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이한열 여사 어머님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지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한 명이라도 더 내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연대 발언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많이 모셨었죠. 그 이만 작가님 여기 유튜브 댓글 덕후 댓글 내보내도 있어요. 네. 유튜브의 자켓님이 제이크지. K를 강조가 돼 있길래 유튜브에 자켓일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되게 억울한가 봐. 그러니까 유튜브에 부들부들. 자켓님이 역사에서는 주로 이한열 열사만을 조명하지만 배은심 어머니께서는 그보다 긴 지금까지의 삶 전부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덕후의 댓글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먼저 떠난 이한열 열사와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시겠다며 수많은 세월 열심히 다른 아들, 딸들의 옆을 지켜주셨으니 이제 자랑스러운 아드님의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네이버 기사 댓글에서 SMIL님이 어머니도 민주열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사셨던 그 세월 동안의 고통과 시련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아들 곁으로 오르시길. 이 어머니께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사실 본인이 추스리기도 사실은 되게 고단하셨을 텐데 평생을 이 민주화와 또 이 사회에서 소외받은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면서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발자국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전면에 나가서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우리 당대에 이런 분이 을 꼽자면 김영균 씨 어머님 김미숙 씨 뒤에 얘기할 거예요. 같죠. 그 돌아가신 저 또 이소선 열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뭔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싸우면서 오히려 아들의 흔적보다 더 강렬한 삶을 살아버린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예. 그게 아까도 배은심 선생님 말씀 전해드렸지만 그게 이제 결국 아들의 어떤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한 자기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82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주 전에도 원래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싸우셨던 그거는 이제 민주화 운동 보상법이라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뭐랄까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 특히 20, 30대, 20대가 더 많겠지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좀 이제 염증이 있잖아. 이제 그 지겹다. 언제까지 민주화 운동 팔아먹을 거냐. 왜냐하면 이제 지난 세월 동안 뭐 그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그 소위 얘기하는 586 지금은 아주 기성 정치인이 된 혹은 뭐 기성 기득권이 된 그들의 좀 실망스러웠던 뉴스들을 접하면서 그게 계속 잇따르면서 지금은 이제 뭐 일부는 특권층이 돼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과거의 어떤 민주화 운동 전체에 대한 염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그건 그 당사자들의 책임이죠. 그렇게 특히 이제 그 기득권이라고 지목을 받았던 분들의 처신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건 이제 별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자산으로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룬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그 과거에 대한 이제 찬란한 기억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 나머지 무능하게 돼버린 정치인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집회를 하면은 그 맨 앞에 있는 한 많아봐야 10명? 그 뭐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경찰에 쫓기고 말고 그 10명이 이끌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저 교문 끝까지 줄 서 있는 그 수많은 인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 계속 이 배은심 어머니가 막 청소 노동자들 손도 잡아주시고 계속 그 세월호 유가족들도 찾아다니시고 몰랐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헌신하신 사람들도 있었던 게 아니고 그분들이 대다수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그 보상법에 대한 그 굉장히 냉소적인 사회 반응도 굉장히 이분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뭔가 좀 보상 또 받겠다는 거냐. 이게 실제로 국회에서 발의될 때마다 조롱돼 갖고 다시 철회하고 이랬거든 국회의원들이. 그랬죠. 뭐 그때 국회에 있어서 알 거 아니야. 그때 서른 의원도 발의하고 했는데 그때는 당내 반발도 있었어요. 지금이 당내에서도? 이런 여론이 될 워낙 때냐, 여론이 악화돼서 선거에 악영향이 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특히 뭐 저는 특정 세대론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경향성이 있다면 지금의 20대나 젊은 계층이 그 민주화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뭐 여러 가지 보상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고 근데 정치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면 하지 않을게요라는 반응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때 좀 논란이 됐던 거는 대입 관련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뭐 대입 과정에서 유공자의 자녀들은 특혜를 그러니까 특별 전형 뭐 수시 이런 전형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유공자 전형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게 공정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정치권이 우리 쟤네 표가 좀 필요한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라고 좀 물러서는 면도 있고 근데 실제로 저는 근데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은 그거를 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또 그럴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모든 논의들이 다 이제 좀 뭐랄까요 그냥 기득권의 이야기가 돼서 들어야 될 부분도 좀 오히려.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는 받았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 같네요. 진짜 요즘엔 정말 오히려 지금은 더 얘기 못하지. 지금 대선 정국이니까 더 그런 거 하나 나오면 더 서로 이제 치열하게 지금은 얘기 안 하지. 네. 근데 참 그때도 어떤 선거의 악영향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런 이슈들이 제대로 까놓고 같이 논의할 만한 그런 사실 그러니까, 건강하게 논의할 만한 저는 뭐 것들이니까. 민주화 유공자 보상법에 대해서 뭐 의견이 다른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 사안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이제 서로가 각자 알아야 될 거 알아가고 어떤 점에서 오해가 있었고 어떤 게 잘못 알려졌는지를 좀 더 정치권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논의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바로 철회를 해버린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말초적인 대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객관적으로 이건 뭐 가치 판단 없이 그 민주화 운동에 이제 주축이 됐던 세력이 이제 지금의 어떤 정부나 여당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그걸 이제 옳고 그르고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민주화 운동의 어떤 경력이 큰 자산이 된 건 팩트죠. 그렇죠. 그게 네.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정치적인 활동이 밑바탕이 됐죠.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운동권 586 세대 그 전면에 있었던 학생운동 전면에 있었던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놀라울 만큼
그때를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예를 들면 모 의원은 지금도 자기가 학생회장 시절에 KBS 뉴스에 나왔던 영상을 저장하고 막 보여줘요. 자기 지금 맨날 TV 나오면서 그게 제일 자랑스러운 거야.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제 그게 근데 그 맥락을 빼고 보면은 싫을 수 있지. 좀 좀 라떼 같고 이렇게 멋있지 않아 보일 수 있지. 라떼네, 딱. 조금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좀 추해 보일 수 있지. 저 언제까지 그거만 왜냐하면 이제 당면한 과제가 더 중요하고 앞으로에 대한 비전이 중요한 정치인들이 자꾸 이제 옛날 얘기하면 싫을 수 있죠. 유권자 입장에선 네, 이제 그거는 네.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순수하게 사실은 99.9%의 이 아주 이름 없이 헌신하고 인생을 바친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의 어떤 어머니 데모 역할을 하신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는 이번 기회는 좀 이런 궤적을 남기고 가셨다는 건 알 필요가 있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기한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가 안 돼봤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빠는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될 가능성도 이제 뭐 없지 않죠. 없지 않죠. 예. 그래서 아직은 제가 이런 게 겪어보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정말 이런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생겨난다는 거, 만들어진다는 것, 사회가 만든다는 거 너무 신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저희 클리앙 댓글 신지혜 기자 읽어주십시오. 네, 클리앙의 쿨러닝님인데요. 이소선 여사, 박정기 선생 같은 분들은 열사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재작년에 60 민주항쟁 기념식에는요.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인 배은심 여사, 전태일 열사의 어머님인 이소선 여사, 그리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인 박정기 선생님 세 분이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되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 정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서 돌아가신 김용균 씨, 김용균 씨의 어머님인 김미숙 씨도, 김미숙 여사님도 국회에서 계속 싸우고 계셨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평범한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로 사시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식의 어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의 삶의 궤적이 이렇게 달라져서 그쪽에 자기 삶을 투신하신다는 게 전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김미숙 선생님은 제가 진행할 때 뉴스도 모셨었고 네, 몇 번 뵀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의 시신이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이걸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누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이 현실에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아들의 어떤 희생을 뭔가 누가 될 수 있다는 이 조급함과 절박감이 있으세요. 얘기를 해보면 제가 섭외할 때 말이죠. 섭외를 할 때 난 인터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의 유족이 씨라든지 친구분을 인터뷰하려고 하면은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수단으로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이걸 알려주셔야 앞으로 이런 참사가 또 나지 않도록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숙고하시다가 그럼 내가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런 마음이 진짜로 많이 생기시는 거죠, 정말. 그런 마음으로 계속 지금 살아가시는 건가 봐요, 김미숙 선생님. 아들의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아들의 그 희생이 다른 희생으로 사실은 번지는 거를 막겠다는 그 책임감이 생긴 거죠. 사실은 그런 책임감이 없어도 되는 거라고 그냥. 아니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없죠 보통은. 그렇죠, 보통. 네. 그 김미숙 선생님 그 여사 고생하시는 거는 이건 뭐 사실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했는데 정말 이 시대 예수 같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김 기자 말대로 그럴 이유가 없는데 김용균 씨가 돌아가신 게 12월이었으니까 연말이었으니까 제일 추울 때거든 매년. 길거리에서 계속 서서 그 촛불 들고서 추모를 위한 집회만이 아니야. 이제 그 산재법에 관한 집회야 항상. 그러니까 김용균 씨 사고 나자마자 바로 국회에 가서 3박 4일 동안 집에 안 가시고 그 환노위 앞에서 뻗치게 하면서 이거 빨리 해라. 그 추동력이 분명히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제가 이게 쇼잉이 아니었어요. 정말 봤어요. 진짜 이건 흉내를 못 낼 고통을 감내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지금도 매년 또
그때만 언론에 나오긴 하지만 김용균 재단에서 상시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사회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게 결국 다 그런 마음의 어떤 맺혀 있는 아들에 대한 마음이겠죠. 사실 오늘 이제 원래 대리께서 이번 주에 한번 다뤄볼까 했었던 아예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김다운 씨. 그 얘기 말씀드려 있어요. 맞아요. 한전 김다운 씨 작년 11월에 한전 하청업체 직원 김다운 씨가 송전 작업을 하다가 22,000V 고압 전기에 감전돼 숨졌는데 면 장갑만 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절연 장갑 껴야 되는데 그리고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 거죠. 이 전기 차단되는 전기가 차단되는 활선차를 투입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있었던 건데 그죠? 이 계속 반복되는데 정말 김미성 어머님은 이런 기사를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절절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더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유족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해서 그러니까 그 원하는 마음도 결국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의 연장선에서 나오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투쟁을 내가 기꺼이 하는 마음도 절박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라도 하는 게 나한테 그나마 내가 숨 쉬면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런 유족들을 인터뷰를 많이 한 뭐 라디오 PD라든지 기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저는 사실은 근데 그런 뭐 세월호 유족들이나 다른 뭐 희생자분들, 산재 피해자분들의 유족들을 엄청 밀착 취재한 적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 밀착 취재한 후기를 보면은 그분들은 다 정말로 진심으로 남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대요.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경험을 최대한 나누고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김다운 님도 매형께서 인터뷰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랑도 했어요. 디라이브랑도. 근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그 말 내용이 너무 사실은 다시 되새기기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참혹해. 그 현장 상황이. 막 너무 시신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근데 한전 쪽에서 이 김다운 씨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전달 안 해서 60대 무명남으로 입원해 있어가지고 한동안 가족들이 여기 입원해 있는데도 중환자실에서 막 김다운 씨를 못 찾고 여러 가지 정말 말로는 다 옮기지 못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매형께서 인터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국민청원도 올리고 근데 사실 사고가 난 게 작년 12월이었잖아요. 그때는 단신나고 끝났는데 이제 MBC가 보도를 시작하고 다른 회사들도 인터뷰를 정말 많이 하게 되면서 한전이 비로소 이번에 나와가지고 그냥 고압 작업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제는 뭐 비접촉 방식으로 하고 뭐 이것저것 투입을 하겠다고 안전조치를 발표했는데 이거 사실 그때 11월에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을 받으니까 부랴부랴 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아마도 근데 그 유가족분들이 그렇게 나서서 그 당시 상황을 전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다면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죄송했죠. 그러게. 다 빚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네, 진짜 그런 기분. 그분들은 본인이 빚지고 사는 기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우리한테 그런 우리가 빚진다고 표현할 만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부끄럽죠, 사실. 너무 많은 사람 살린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요 얘기만 할게요. 그 2022년에 배은심 여사가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풍경이 이제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보셨겠지만 대구의 지역 신문에 그 보셨죠? 이한열 열사가 언제 죽었어요? 87년에 죽었잖아. 전두환 정권의 어떤 전두환 정권의 공권력에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전두환의 모교 영남 공고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뭐 이런 광고를 지역 매일 신문과 뭐 또 어디였죠? 영남일보인가요? 아 진짜? 실었죠. 아주 크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월 10일, 그러니까 9일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바로 장례 기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멸공을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공인은 그걸 따라하면 안 되죠. 책임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상징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뭐 영남 공고 저는 뭐 그것도 사실 선을 넘은 아주 아주 사회적 지탄을 받을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영남 공고 동문회는 너무나 전두환을 뭐 명복을 빌고 싶을 수 있지만 언론은 그걸 실어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대구공고 대구 총동문회와 공고인가요? 동문 죄송합니다. 장학회 뭐 영남 공고 개교 대구 공고. 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의 영남일보죠. 일동이는 대구 영남일보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각각 영전을 바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군요. 이게 참 언론이잖아요. 돌아가신 지 꽤 되는데 왜 지금 그거를 왜 이런 시기에 딱 올리는지 참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최소한 이해하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 특히 우리는 누군가 죽음에 대해서는 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게 사람은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은 좀 최소한의 좀 예의는 좀 지켜야 되는 아니 게 아닐까. 개개인은 너무 바쁘고 관계가 많으니까 복잡한 사회니까 까먹을 수 있어요. 아차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는 언론이잖아요. 좀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2022년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 댓글을 보면서 물론 이렇게 추모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사실 되게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비하를 하고 또 이런 부모님들이 오히려 아들이나 딸의 죽음을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댓글이 많아서 저도 참 뭔가 읽으면서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언론사가 그랬다고 하는 거는 진짜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우연이었겠죠. 우연히 깜빡하고 그랬겠죠. 난 진짜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네요. 두 군데예요. 대구 메일하고 그러니까. 영남일보 두 군데가 우연히. 그러니까 윤정기가 그냥 실수로 돌아가서 그랬겠죠. 설마 이 정도로 뭐 티백이 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고 그러지 않았겠죠. 믿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2부는요. 우리가 묻힌 뉴스 너무 많아. 근데 세상에 묻힌 뉴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꼭 알아야 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묻힌 뉴스 세문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